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6년 당시 38살이던 여사장 황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온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평범한 음식점 같지만 사실 여긴 여성 접대부를 둔 소규모 불법 유흥주점이었습니다. 허가는 식당으로 받았지만 홀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테이블 나눠두고 여성들이 접대를 하면서 손님에게 높은 술값을 받고 있었죠. 과거에 단속에 걸려서 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난 1994년 3월 재허가를 받아냈고 그렇게 2년간 쭉 영업을 이어오고 있던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이 주점에 새로운 여성 직원 3명이 합류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올라온 25살 가명 미연 씨, 24살 가명 유정 씨, 그리고 19살 김양이었죠. 새로운 멤버가 오면서 기존에 이 온달 주점에서 일하던 20살 화수 씨와 또 여주인 황 씨까지 총 5명의 여성이 이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인 7월 9일 밤, 두 젊은 남성이 먼저 온달 주점을 방문합니다. 이들의 테이블에 온 건 화수 씨였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리가 무르익고 있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들을 A 일행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한참 있다가 얼핏 보니까 옆 테이블에도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또래 남성들이었는데 위스키랑 맥주 좀 주세요. 우리 섞어 마시게. 그래서 거친 말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랑 맥주랑 막 섞어 마시면서 이들이 아주 왁자지껄 빠르게 취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엔 새로운 직원 미연 씨와 유정 씨가 접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 주점에는 거의 2테이블만 있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잠시 후 갑자기 쨍그랑 하고 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퍽 막 주먹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막 여자들이 깍 비명을 치는 소리도 들리고요. 우당탕탕 탁자와 의자가 나뒹굽니다. 이 소란에 놀란 A 일행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일어나는 순간 앞서 옆 테이블에 있던 그 남성들이 피가 묻은 칼을 들고 다가옵니다.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서둘러 지갑 열어가지고 10만원짜리 수표와 현금 30만원 정도 내놔요. 자, 그런데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갑자기 이들이 그 A 일행 테이블에 있던 화수 씨를 끌고 가더니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장 황 씨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본 화수 씨가 너무 놀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별 수 없이 범인들의 지시를 따라서 이 사장 황 씨의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가지고 일당하게 건네게 되죠. 그렇게 돈을 챙긴 범인들은 그때부터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줘요. 노련하게 자기들 흔적을 없애는 겁니다. 여태 사용한 술병, 술잔, 담배꽁초까지 다 챙겨요. 뿐만 아니라 A 일행한테 옷 벗어 하고 위협을 한 후에 그 옷을 챙겨서 유유히 가게 앞문으로 도주했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 통제하고 감식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날 이 가게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3명입니다. 앞서 방 안에서 사장 황 씨가 죽은 채 발견이 됐죠. 그리고 범인들의 테이블에서 접대를 하던 미연 씨는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요. 또 유정 씨는 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린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새 직원이던 김양도 복부와 등에 6번이나 칼에 찔렸는데 간과 폐가 손상이 되고 또 콩팥 한쪽이 잘려나갔대요. 큰 중상을 입은 거죠. 가까스로 숨이 붙어 있어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파악한 경찰이 본능적으로 이거 초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행 후에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어요. 자기네 지문이 있을 법한 술병, 술잔, 담배꽁초, 증거물 다 챙겨갔잖아요.
심지어 목격자들의 옷까지 빼앗았는데 그 이유는 신고할 시간을 늦추려고 그런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게다가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4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또 살해까지 했다라는 건 이들에게 살인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또 노련하게 현장을 치웠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분명 그들이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사를 하던 중에 추가 증거를 수집했죠. 앉아있던 테이블과 남자 화장실에서 신원 미상의 지문 8개가 발견된 겁니다. 그날 가게에 손님도 거의 없었고 지문도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얼른 감식해서 일치하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데이터베이스 넣어서 바로 신원 나와요. 하지만 1996년 당시에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이 도입 초기 단계였어요. 이마저도 전과자 지문이 어딘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도 지문 검색을 통해서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요. 이 지문 8개 모두 그렇게 신원 미상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목격자의 진술뿐입니다. 목격자는 누가 있냐? 공격을 받고 겨우 생존한 김양과 A 일행이던 2 남성, 옷 뺏긴 그 남성들이요. 그리고 화수 씨였죠. 이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다행히도 몽타주가 작성되는데 30대 초반의 남성들, 170 정도 되는 키에 보통 체격이었고 한 명은 곱슬머리, 다른 한 명은 짧은 스포츠 머리였다고 진술합니다. 이 몽타주 즉각 전국에 배포되면서 30여 건의 제보가 이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한편 돌연 경찰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해봤더니 범인들이 자기 얼굴을 본 목격자를 지금 3명이나 살려둔 거예요. A 일행과 화수 씨요. 물론 김양도 있지만 김양은 죽은 줄 알았을 테니까요. 이 남성들의 옷을 벗겨갔다고 했는데 그것만 했지 별다른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이걸 통해 경찰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어라? 그럼 이미 타겟이 정해져 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죽은 이들을 타겟으로 정하고 온달 주점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여기에 생존자 김양 또한 어딘가 범인들이 좀 낯이 익었다고 증언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 3 여성들에게 원한을 가진 어떤 손님 아니었을까? 면식범을 염두에 두고 탐문 조사를 진행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2 여직원은 여기서 일한 지 거의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장 황 씨와 이 2 사람에게 모두 원한을 가질 그런 단골 손님이 이게 겹쳐지질 않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있던 손님인가 싶어서 각자의 수첩에 적힌 그 전화번호 28명 또 이전 종업원들까지 탐문을 했지만 모든 건 허탕이었습니다. 가게 전화기의 발신 기록을 뒤지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관내에서 또 다른 강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온달 주점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인 8월 8일 늦은 밤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 남편이 납치됐어요. 범인들이 1억 5천만 원 가져오래요. 제발 우리 남편 구해주세요. 아내였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44살 우성국 씨였죠. 지금 범인들이 10번도 넘게 집으로 전화가 왔대요. 너 돈 준비하지 않으면 남편 죽는다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덫을 놓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범인들한테 돈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아내가 접선지에 나가면 때를 기다렸다가 범인을 덮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이틀 뒤인 8월 10일 오후 3시 약속된 커피숍에서 아내가 범인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내부와 일대의 여러 명의 형사들이 잠복을 하면서 범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오는 걸까? 불발되는 걸까? 하던 이때 밖에서 잠복을 하던 한 경찰의 눈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근처를 아까도 돌았는데 지금도 또 돌고 있어.
이유 없이 배회를 하는 건 분명 수상하죠. 그래서 초기 발동한 경찰이 즉각 그 남성 포위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이어 지문을 확보해서 확인하는데 이놈 이거 놀랍게도 온달 주점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놈이 또 납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33살의 박광. 얘가 이미 어릴 적부터 비행과 일탈을 일삼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듣다 보면 아유 그래 뭐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오산이죠. 아버지는 매달 몇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였어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게다가 박광은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비상했대요. 공부도 잘했고요. 성격도 밝아서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떤 범죄자의 프로필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무렵인가 가출을 시작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니 19살이 됐을 무렵에는 그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에다가 불을 질러요. 소를 훔쳐서 달아나던 중에 막 주인이 뒤쫓아왔거든요. 그 주인을 급기야 살해하고 말죠. 이 일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형을 쭉 살다가 1996년 5월 24일 날 석가탄신일 특사로 이 사람이 가석방돼요. 즉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석방되고 나온 지 2달도 안 돼서 또다시 온달 주점에서 강도살인 저지르고 또 납치 사건까지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박광이 혼자 저지른 일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총 2명의 공범이 있었죠. 26살 원영호와 31살 이영화였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교도소 안에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먼저 이 박광이 출소하기 1년 전 교도소에서 원영호를 만나요. 원영호도 양아버지를 살해해서 7년간 복역을 하던 중이었는데 둘 다 살인범이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1996년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출소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주 어울리게 되죠. 그러다 사건 당일인 7월 8일 저녁에도 두 사람이 만나 평소처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1차로 포장마차에서 마셨어요. 그리고 밤 11시 반쯤 2차로 온달 주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연 씨와 유정 씨의 접대를 받으면서 1시간 동안 양주 한 병에 맥주 여러 병을 마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얼큰하게 취하는 걸 보면서 초조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직원 미연 씨였는데요. 얘네들 더 취하기 전에 중간 정산이라도 좀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서를 내밀게 됩니다. 그 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30만 원. 아무리 여기가 이제 뭐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하더라도 96년도에 3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분이 상한 범인 일행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장난치냐? 너무 비싸잖아. 니네 식당으로 간판 걸어놓고 무슨 룸사롱처럼 돈을 받냐고. 이거 완전 사기꾼 새끼들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미연 씨는 이런 손님들을 종종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사장님이 정한 가게 룰이다. 어쩔 수 없다. 막 짖지 않고 맞섰죠.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난 도중에 갑자기 박광이 화장실에 가야겠다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미연 씨가 뒤쫓아가면서 한 소리 하게 돼요. 아니, 뭐 중간 술값 30만 원도 못 내시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돈 없는 거지면 술을 먹지 말던가. 순간 박광이 뭐? 싸늘한 표정으로 변해요. 이 사람 이미 살인을 해본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2달 전까지 험한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한테 이 지금 젊은 여자가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가소롭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광의 폭주가 시작됐죠. 냅다 주방으로 가더니 칼을 꺼내와서 그냥 미연 씨를 무참히 찔렀어요. 비명소리가 나잖아요. 놀란 사장 황 씨가 달려오는데 그녀까지 안쪽 방으로 끌고 가서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박광이 막 씩씩거리면서 다시 홀로 돌아왔죠. 그러더니 마지막 유정 씨까지 또 살해합니다. 왜 유정 씨를 살해하냐? 자기 얼굴을 봤기 때문에 후환을 막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피해자 김양은 사실 여기서 좀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정 씨가 칼에 찔리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언니들한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가까이 왔다가 무작정 변을 당한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3명의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또 한 명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칼부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좀 진정이 된 박광과 또 친구 원용호, 이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야,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하더니 바로 옆 테이블 손님 돈 갈취하고 또 죽은 사장 황씨 가방에서 141만 원을 훔쳐서 도주합니다. 식당을 빠져나온 후에는 곧장 박광의 집으로 갔대요. 그 와중에 챙겨온 흉기, 술병, 술잔, 담배꽁초 쓰레기 더미에 버렸고요. 샤워하고 옷 갈아입은 후에 피 묻은 옷과 신발은 수거장에 던져버렸죠. 일사불란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껄껄대고 웃기 시작해요. 광기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왕 살인까지 저지른 거 판을 더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치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죠? 막 사람이 지금 셋이나 죽었는데 2판 4판 더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범행에서 또 다른 공범 한 명이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같은 교도소에서 친해진 형 이영화였죠. 3인조가 돼서 타겟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때 떠오른 게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교 수학교사 우성국 씨였습니다. 수학선생? 야, 요즘 고액 과외비가 엄청나지 않냐? 돈 좀 있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사회에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뒤에서 고액 과외비를 좀 챙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 나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얘가 다 잘하는데 수학만 힘들어해서요. 과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를 유인했죠. 8월 8일 한 횟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데요. 그 자리에 나갔던 우성국 씨가 3인조에게 납치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8월 10일 커피숍 인근에서 배회하던 범인 박광이 체포될 그 무렵에 공범이던 원용호와 이영화도 주변에서 차를 타고 돌고 있었어요. 그때 트렁크에 우성국 씨가 갇혀 있었고요. 경계를 하면서 박광희가 돈 가지고 나오는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를 눈앞에서 박광희 체포되는 걸 목격한 겁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도주했죠. 경찰이 이들을 추격하긴 했는데 실패했고요. 원용호와 이영화는 중간 도주로에다가 피해자를 버려둔 채 그대로 행적을 감추고 맙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먼저 가족을 주시했어요. 분명 도피 자금이 곧 떨어질 테니 가족에게 연락을 한 거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러던 중 이영화의 어머니 계좌에서 현금 150만 원이 인출된 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인출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 돈을 받으려고 오겠죠? 그럼 분명 근처에다 은닉을 할 텐데 그래서 경찰이 이 가정을 토대로 대구 비산동 일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8월 15일 새벽 3시 드디어 빈집에 숨어있던 원용호와 이영화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이들은 그간 충청도 야산, 강원도 일대에서 숨어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주범 박광과 공범 2명까지 모두 검거되면서 이제 그들에겐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판결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여태 쭉 들으시다가 좀 엥 하는 부분 없으셨나요? 앞서 경찰은요, 사건 발생 후에 면식범의 소행일 거다라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새 피해자를 노렸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요. 근데 사실 이게
결코 논리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두 명은 일주일 전에 여기 왔고 이 황 씨와 이 두 사람이 겹치는 점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상당한 시간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게다가 몽타주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몽타주 관련해서 진술을 했던 피해자 김양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대요. 아니요, 실제 범인 얼굴은요, 이거보다 더 갸름하고 머리도 좀 길고 구렛나루도 있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경찰이 이걸 싹 무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나쁜 생각이지만 혹시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범인이 있다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몽타주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 설마 아니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큰 문제는 국내 지문 관리 시스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박광과 이영화, 교도소 동기로 다 살인 전과자예요. 당연히 체포되고 감옥 갔을 때 지문 등록해뒀죠. 근데 왜 이걸 모르냐고요. 아무리 그 당시가 지문 등록의 초기 단계였다고 해도 아니 이걸 못 찾으면 범인을 어떻게 잡냐고. 현재 국내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50%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 일반인들도 아니고 범죄자들의 지문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허점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사건 이후에 맹렬한 비난도 받고 하면서 국내 지문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죠. 자, 판결로 돌아와서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1996년 12월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주범 너 박광, 가석방되고 2달 만에 살인의 납치 미수 사건까지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또 온달 주점 사건의 공범이었던 원영호, 사실 원영호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수 강도, 인질 강도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되죠. 마지막 이영화는 앞서 온달 사건엔 아예 없었으니까 인질 강도 미수죄만 적용이 돼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항소심이 이어지는데 재판부는 박광은 안 돼. 전혀 자비 베풀지 않으면서 그에겐 사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원영호와 이영화는 각각 징역 10년, 7년으로 감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박광이 왜 쟤네들만 감형을 해주느냐 하면서 또다시 항소를 하게 되는데 그건 처참히 기각됐죠. 박광은 현재까지 생존한 사형수 중 한 명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8년 넘게 복역을 하고 있는데요. 감옥에서 들려온 소식이 좀 놀랐습니다. 감옥에서 그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대요. 그리고 방송통신대 학사 학위도 취득했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이 2009년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를 4건이나 등록합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대구교도소의 주선을 통해 DNA 검사를 받고 평생을 그리워하던 친어머니와 재회하게 됐습니다. 뭔가를 미화하자고 꺼내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쩐지 좀 이걸 듣다 보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죄를 짓고 감옥에서 이제 삶을 제한받고 있는 건 맞는데 3명의 목숨이나 앗아간 살인마가 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경기도 성남경찰서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무려 한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신고였죠. 연락이 두절된 그는 78세의 남성 송 씨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이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니까 뜻밖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송 씨? 여행 간다고 했는데? 그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 및 지인들 몇몇은 여행을 떠났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통화 내역을 확인해봤죠. 실제로 그가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가족과 또 경찰의 연락만큼은 받지 않았고요. 일부러 피하는 걸까요? 일단 경찰은 송 씨가 여행을 갔다고 직접 알렸다는 그 점, 그리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정정했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단순 가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탐문을 하던 중 좀 수상한 점을 발견해요. 지인들이 하는 말이 송 씨 번호로 전화가 오긴 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들이 건 거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송 씨 본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웬 젊은 남자가 송 씨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행을 가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거라고 말해준 거고요. 이에 대해 진짜 송 씨 아들은 금시초문이었어요. 즉 그렇다면 이 상황, 누군가 송 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아들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찰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나요. 송 씨가 실종되기 직전 좀 껄끄러운 돈 문제에 얽혀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그는 실종되기 5개월 전인 2012년 5월까지 성남시 신흥동에서 작은 단란주점을 운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가게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연주자로도 활동해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게 운영이 좀 벅찼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걸 이제 인계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30대 여성 김 씨. 이 두 사람 간의 협상이 끝났고 송 씨는 그녀에게 4,500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 그 김 씨가 당장은 돈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2,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좀 시간이 지나고 주기로 했었죠. 어쨌든 송 씨는 가게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는 색소폰 연주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종종 가게를 찾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시간이 좀 지나도 김 씨가 잔금 2천만 원 주는 걸 계속 미루는 겁니다. 초조해진 송 씨가 그녀를 독촉하기 시작했죠.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송 씨가 종종 하소연을 막 했어요. 돈을 못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2천만 원만 다 받으면 색소폰 연주고 뭐고 다 그만둘 거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잔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게에 얼굴을 비췄다고 주장이 돼요. 그런데요, 사실 이때 새로운 주인 김 씨가 이 가게를 혼자 운영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실혼 관계이던 40대 남성 박 씨가 있었던 거예요. 잔금 왜 안 주냐, 이 문제로 송 씨와 새로운 주인 김 씨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니까 보다 못해 박 씨,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 씨가 나서요. 그러면서 송 씨한테 내가 조만간 돈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죠?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송 씨의 실종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 당시까지도 잔금을 줬다는 은행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한 경찰은 김 씨와 박 씨, 이 두 사람이 실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즉각 둘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둘의 진술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성 김 씨는 그 남자친구인 박 씨가 잔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나는 그 다음 일은 모른다.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진술했어요. 이에 반해 박 씨는요. 나는 이미 지난 6월에 송 씨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얽혀있는 금전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언제 어디서 돈을 건넸냐라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어요. 근데 여기서 현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기록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현금을 어디서 뽑았냐, 그 해당 장소 CCTV도 다 확인해봤죠? 근데 둘의 모습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와중에 박 씨는 또 억울하대요. 은행 기록이 없는 거는 내가 억울하다. 현금으로 다 준 거다. 난 영수증을 못 받았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이게 심증만으로 검거할 순 없죠. 경찰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번엔 박 씨의 통화 기록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이때 눈에 띄는 사항이 하나 있었죠. 박 씨가 지난 9월 13일, 그러니까 수사가 있기 대략 한 달 전에
어떤 업체를 불러서 단란주점 내부 방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방수공사? 왜요? 사실 이 공사 자체가 뭐 수상한 건 아니에요. 가게가 오래된 곳이라서 충분히 보수공사를 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를 진행한 직후 박 씨가 자기 휴대폰에서 업체 번호를 곧바로 삭제했더라고요. 마치 이 공사가 진행된 걸 아예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 끝에 그 공사를 진행한 설비업자 우 씨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얻게 됩니다. 우 씨가 말하길 공사 당일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우선 그 가게 홀 벽에서 물이 샌다, 방수공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실내 벽을 전부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벽 다 제거하고 이제 다시 마감을 하려던 찰나 박 씨가 좀 생소한 부탁을 해왔죠. 그 마감을 하기 전에 벽 안에다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자인 우 씨가 난색을 표했죠. 아니, 나무 상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벽에 넣으면 그 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박 씨는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우 씨도 궁금해졌죠. 아니, 도대체 이 박스가 뭐길래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냐 했더니 박 씨가 말하길 물을 빨아들이는 방습제를 가득 채운 거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에 자기가 웃돈을 얹어줄 테니까 내가 요청한 대로 공사를 좀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사실상 우 씨 입장에서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죠. 미관상 안 좋은 것도 다 그쪽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 의문의 상자는 벽 안에 매장이 되었다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그날 박 씨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내내 그 상자를 지켜봤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다가 막 칙칙칙칙 방향제를 뿌리면서 아유 냄새 좀 안 나게 잘 부탁해요 라고 당부했고요. 사실 우 씨는요 수많은 설비 공사를 하면서 벽에다가 나무 상자를 넣는 건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날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요. 수상하죠. 경찰이 즉각 가게로 출동을 해서 벽 안에 숨겨진 그 나무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수상하게 툭 튀어나온 벽 한쪽이 있더라고요. 바로 뜯어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가로 113cm, 세로 40cm, 높이 한 80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의 밀폐된 수준이에요. 모서리에는 꼼꼼하게 실리콘이 다 발라져 있고 곳곳에 못질이 막 되어 있고요. 약간 관짝 같기도 한 이 수상한 상자. 경찰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가방 안에는 비닐에 쌓여있는 송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 경찰은 박 씨를 체포합니다. 시신도 나왔고 그걸 직접 업자시켜서 벽에 유기한 정황까지 이거 빼박이에요. 그렇게 박 씨를 추궁하니까 그도 머지않아 살인을 자백하게 되는데요. 그 진술에 따르면 그가 송 씨를 살해한 날짜는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두 사람은 가게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 따르면 잔금 2천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 1,700만 원을 자기가 현금으로 건넸대요. 자, 그러자 송 씨가 아니 나머지 300만 원은 왜 안 주냐 했겠죠. 그러니까 박 씨가 그거는 내가 이 가게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가게에 스프링클러가 꼭 필요해서 내가 그걸 설치하는 데 썼다. 좀 그런 돈이니 좀 빼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박 씨 입장에서는 전 주인이 고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 내가 좀 고쳤으니까 그냥 1,700만 원 퉁 치자 라는 거죠. 여기에 송 씨가 말도 안 된다. 원래 돈대로 다 줘라 라면서 화를 냈고요. 곧이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송 씨가 김 씨, 그러니까 박 씨의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격분한 박 씨가 송 씨 할아버지를 강하게 밀쳤죠. 바닥에 넘어졌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목을 세게 밟게 됩니다. 잠시 후 이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어요. 몸에 미동이 없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박 씨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는지
곧장 주방에 있던 호스를 가져와서 그의 목을 세게 졸라버렸죠. 끝내 송 씨의 숨이 끊어졌고 이후 박 씨는 시신을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묶고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둡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그 여행 가방을 가게 창고에 방치해둔 채 며칠간 영업을 했죠. 근데 그게 냄새가 안 나겠냐고요. 시신이 부패하면서 하나둘 직원들이 사장님 창고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막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박 씨가 두려워졌어요. 그렇다고 이 큰 가방을 지금 밖으로 들고 나가는 순간 CCTV에 찍히잖아요. 그럼 이게 증거가 남을 게 뻔하니까 그것도 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혼자 가방을 옮기기에 가방도 꽤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이 가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일부 범죄자들은 시신 유기를 할 때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곳으로 선택한다고 해요. 계속 시야에 둬야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박 씨는 가게 내에 마땅한 장소를 찾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여기는 손님들도 들락날락, 직원까지 오가는 영업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떠올린 게 벽과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는 직접 나무 상자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시신이 든 가방을 넣었죠. 실리콘으로 상자의 틈새를 꼼꼼히 틀어막아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이후 설비업자를 불러서 방수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핑계로 시신이 든 상자를 벽 안에 매장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박 씨는 태연하게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자기 등 뒤에 시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흥겨운 시간을 보낸 게 되겠죠. 한편 그 사이 범인은 수사를 늦추기 위해 또 다른 잔머리를 썼는데요. 미리 송 씨의 휴대폰을 빼돌려서 지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아들이다 하면서 송 씨가 여행 갔다고 둘러댄 거예요. 그렇기에 진짜 송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실종을 인지하기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고요. 그 외에도 송 씨가 평소에 이제 연주하던 색소폰 전부 처분하고 송 씨 행세를 하면서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아예 사업자 명의를 김 씨 명의로 변경했고요.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재판에 선 박 씨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돈 문제로 말싸움하다가 화 참지 못해서 죽였다고요. 근데 이미 기절한 송 씨의 목을 재차 졸라서 살해한 거잖아요. 이게 좀 의아했죠? 정말 이날 이전에는 전혀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걸까요? 또 애초부터 자기가 1,700만 원을 줬다라는 것도 좀 믿기 힘들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박 씨의 주장대로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다고 칠게요. 하지만 홧김에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 시신을 가게 벽 안에 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쳐서 박 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죠. 사실 알고 보니 박 씨가 초범이 아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그전에도 절도, 사기, 전과 총 12범이라는 게 드러났죠. 물론 그전에 살인 혐의는 없었지만 전과가 있던 살인마에게 18년은 다소 낮은 형량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거녀이자 이 가게의 실제 주인이 된 김 씨는 정말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걸까요? 경찰 또한 공범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벽 안에다가 시신을 매장한다는 사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 벽 속에 떡하니 시신이 있다는 거는 정말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근데 과연 그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 은폐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요, 시신은 부패를 하면서 가스를 생성해요. 그리고 그 가스 압력으로 인해서 시신이 부풀게 되죠.
그러면 언젠가 그걸 덮고 있던 나무가 부서지고 콘크리트마저 조금씩 금이 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박 씨의 얄팍한 눈속임이었을 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금사파를 진행하면서 정말 별별 시신유기 장소를 접해왔습니다. 보통 인적이 드문 논밭, 강가, 우물, 심지어 고무통이나 장독 같은 기상천외한 곳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더 이상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점. 범인들은 이걸 기억해야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